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면 그 이름이 3,000번 가까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입니다. 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정치가죠. 이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이 송시열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숙종실록에는 이 송시열이 죽고 난 후에 그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기록이 있는데요. 명론이 태산 북두와 같이 높아서 유림의 종사가 되었다. 즉 그의 학문이 드높아서 유학자들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학자로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극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와 상반된 평가가 이어집니다. 스스로 대의를 발명하여 힘쓰면서도 도리어 패도에 치우치고 인의를 가차했다. 즉 대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사로운 이익만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상반된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는 것일까요? 송시열,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성균관의 문묘.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현들을 모신 곳이다. 이곳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명현 38명이 모셔져 있는데 그 중에 우암 송시열이 있다. 문묘에 종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국가와 민족에 있어서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교 국가에 있어서 문묘에 종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선비로서 학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우암 사적공원. 송시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원으로 사당과 정자, 서원 등이 모여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장판각이다. 이곳엔 4천여 개의 목판이 서가를 채우고 있다. 송시열의 문집인 송자대전의 목판들이다. 송자대전은 1787년 정조의 명에 의해 국비로 간행된 책이다. 모두 215권으로 돼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 학자의 개인 문집으로선 가장 방대한 양이다. 그 내용을 보면 송시열의 정치적 위상까지 엿볼 수 있다. 책의 머릿말에는 왕이 친히 지은 8편의 어제묘비명과 제문 등이 들어있고 왕이 직접 쓴 어필 발문까지 들어있다. 송자대전이 다른 문집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표제에 있다. 송자, 그것은 바로 송시열을 이르는 말이다. 송자의 그 자원은 중국의 성현, 공자, 맹자, 순자, 추자와 같은 그런 그 성언에 붙여주는 자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시열 선생은 중국의 이러한 그 성현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자호를 붙여줬죠. 우암 송시열. 그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최고의 성현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는 송시열의 수명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숙종 15년, 송시열은 이곳에서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때 그의 나이 83이었다. 당시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국문을 받기 위해 압송되오던 도중에 이곳에서 사사된 것이다. 먼저 송시열은 그 83살이라는 아주 이제 많은 나이에 사망을 했다는 점이, 그것도 이제 사약을 마시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 이제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신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대신인 경우에는 그 역적이 아니면은 그 사형당한 전례가 없는데, 송시열은 역적이 아니라 교지에 죄인들의 수괴라는 애매한 죄명으로 그 사형을 당했고, 그것도 그 국문을 당하기 위해서 그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그 중간에 정읍에서 서둘러 그 사약을 마신 점이 상당히 특이한 죽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역사서 연려실기술엔 송시열의 죽음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기록이 실려 있다. 김재구의 조야 회통을 보면 송시열은 오직 발을 짚자 한자로 후손들을 가르쳤다. 죽기 전 날밤 흰 기운이 하늘에 뻗치더니 죽는 날밤엔 규성이 땅에 떨어지고 붉은 빛이 지붕 위에 뻗쳤다. 규성은 문운, 즉 학문을 상징하는 비열이다. 그러나 날양좌의 명촌잡록을 보면 사약을 받던 날 송시열은 효종과 명성왕후의 의차를 빌어 목숨을 구걸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리를 뻗고 바로 드러누웠다. 종시 마시지 아니하니 약을 든 사람이 손으로 입을 벌리고 약을 부었는데 한 그릇 반이 지나지 못해 죽었다고 돼 있다. 죽음에 임한 그의 모습은 목숨을 구걸하는 소인배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료실기술의 이제 송시열에 대한 평가, 상반된 평가가 이제 동시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연료실기술 자체가 사서고, 또 연료실기술을 기록한 이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사서를 쓰면서 자기의 어떤 그 주장보다는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그 상반된 주장들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실으면서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뭐 이러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시열은 조선 후기 최고의 유학자로 훗날 송자로까지 칭송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는 물론 죽음의 순간까지 극단적인 찬사와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다. 송시열을 둘러싼 이 상반된 평가는 그가 죽은 지 3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북벌론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삼전도비인데요.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여기 삼전도로 나와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 즉 신하의 예의를 갖추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합니다. 그리고 효종, 즉 당시 복림대군은 8년간 볼모로 끌려가게 되죠. 그것은 왕에게는 물론 백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고, 그래서 청나라를 치자는 북벌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중학교 국사 교과서 194쪽을 보면 효종은 송시열, 이완 등과 함께 남한산성 및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군대를 양성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으나 끝내 북벌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송시열은 효종과 함께 이 북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실록의 한 기록을 보면 송시열이 과연 북벌을 추진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숙종 40년 8월 13일조 기록을 보면은 송시열은 오랑캐를 물리치려는 굳은 계획은 없었다. 만약 효종이 중도에 승하하지 않고
날짜를 정하여 출정하였다면 아마도 그 본말이 모두 드러났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왜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송시열의 종가를 찾았다. 집안엔 송시열이 효종과 북벌의 뜻을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많이 있었다. 요새로 말하면 그 만주벌판 그쪽에 가서 이제 가서 북벌하실 때 같이 말 달릴 때 입으시라고 그래 내리신다고 하는 이 초구, 왜 초구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발문을 또 쓰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겨울에 이렇게 초구를 내리시는데 신이 받을 수가 없다고 했더니 위에서 말씀하기를 장차 나와 당신과 더불어서 같이 말 달릴 때 입으시라고 드리는 거지 그냥 사치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았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송시열과 효종은 어떻게 북벌의 뜻을 함께하게 된 것일까? 남한산성 그리고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당한 굴욕은 조선의 왕과 신하들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미중위의 치욕이었는데 이 역사적인 현장에 우암과 효종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함께 있었습니다. 삼전도비.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은 현장이다. 송시열은 병자호란 당시 대군 사부, 즉 복림대군의 스승으로 이 치욕의 현장을 함께했다. 그리고 복림대군은 청나라에 8년간 볼모로 끌려가게 된다. 청나라에 대한 복수, 북벌의 필요성을 가장 절감했던 이는 효종이었다.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은 즉위한 해부터 북벌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실시한다. 그것은 군정 실태를 파악하고 군제를 개편하는 한편 도망간 노비를 불러들여 병력을 보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효종 6년, 노량진에서 관병식, 즉 군사 열병식이 거행된다. 북벌을 향한 효종의 굳은 집념의 결실이었다. 북벌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안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효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효종 자신이 청나라의 볼모로 붙잡혀가지고 굉장한 고생을 했고 또 처음 잡혀갔을 때 이제 보고 듣고 관찰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마 군사력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청나라를 한번 좀 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상했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경험은 효종에 매우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은 또 그만큼 실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효종이 생각한 북벌의 방법은 빨리 군사력을 길러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청나라를 들어가서 치는 겁니다. 군사행동을 하는 거예요. 육군박물관. 여기에 전시된 무기를 보면 효종이 북벌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병자호란까지 사용해오던 짧은 화살이 긴 화살로 교체됐고 화살촉도 더욱 강하고 예리해진다. 병법 또한 바뀌었다. 허리를 낮추고 활을 쏘는 청나라 기사법을 택한 것이다. 허리를 굳혀 세우는 조선의 기사법과는 달리 청나라 기사법은 적의 활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다. 조선의 전통적인 기사 방법은 몸을 꼿꼿이 세워서 발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그 말의 속력을 증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낮추면서 더욱더 관통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활이 점점 화살이 커지고 또한 화살촉이 아주 예리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전투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무기의 변화는 총포의 개량이었다. 평야가 많은 만주벌판에서 북벌 작전을 수행할 때 조총을 주무기로 기동전을 펼치겠다는 보관인 것이다. 때문에 연간 2, 3천 정에 달하는 조총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효종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당대 신식 무기였던 총포류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총포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활을 쏘는 궁수를 양성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지만 총포류를 쏘는 총포수는 양성하는 데 일순인 약 열흘 정도의 훈련만 가지고도 우수한 병사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종은 당대 정예한 포병인 정포 10만의 양성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효종대에는 무기 개량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군사력 강화 정책이 시행됐다. 그러나 효종의 급격한 군사력 강화 정책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다. 신하들은 군사로 인해 백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백성의 반란까지도 우려된다고 하며 줄지어 상소를 올렸다. 효종에겐 왕권의 지지 기반까지 이룰 수 있는 위기였다. 그렇다고 북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효종이 생각한 거는 역시 우암 송시열의 협조를 얻어야 되겠다. 우암 송시열의 협조를 얻는다는 것은 전국의 그 보수적인 유림, 양반층의 협조를 얻는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송시열은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명망 있는 학자고 그거를 대표하는 영향력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송시열의 협조가 없어서는 이 북벌이 추진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우암 송시열을 효종이 적극적으로 몇 번이고 요청을 해서 결국 조정에 나와주도록 부르게 된 데는 효종으로서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고충이 따랐고 또 다른 대안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송시열을 부르게 되는 거죠. 충북 영동군 황간에 있는 냉천정사. 병자호란 이후 송시열은 이곳에 은가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조정에서 지지 기반을 잃은 효종은 이에 스승이었던 송시열에게 파격적인 벼슬을 내리며 도움을 청한다. 이때 내린 벼슬은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조 판서라는 중책. 이제부터 송시열과 북벌을 같이 하겠다는 뜻이었다. (1659년) 기해년 3월 11일 효종과 송시열 단 두 사람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기해 독대다. 언제나 왕의 곁에 있는 사관과 환관을 물리치고 이루어진 둘만의 만남. 이것은 향후 북벌 정책을 결정짓는 운명의 담판이었다. 독대. 신하가 임금을 혼자 대면하는 것. 이것은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독대는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는 떳떳하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 밀실에서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금기를 깨면서 독대한 걸 보면 이 효종의 북벌 의지는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둘 사이의 비밀리에 만나 나눈 이야기는 이 송시열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효종과 송시열의 북벌에 대한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오늘 경을 부른 것은 오늘날의 거사를 말하자는 것이요. 저 오랑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 내 10만의 포병을 길러 저들이 예기치 못할 때 곧장 쳐들어갈 계획이요. 전하의 뜻이 그러하오니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세상사이옵니다. 만에 하나 오랑캐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찌하시렵니까? 그것은 경이 나를 시험하는 말이요. 내 일찍이 병자호란을 당해 군사의 일을 익히게 되었고 청나라에 오래 머물러 저들의 형세와 지리를 익히게 되었소. 하늘의 뜻이 이러하니 어찌 이 일을 이루지 못하겠소? 효종은 복림대군 시절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던 경험을 들어 이 북벌에 대한 강한 의지와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나라에 대한 이 자세한 정세 분석까지 제시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사실 당시 청나라는 이 명을 점령하긴 했지만 이 양자강 이남에는 저항 세력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나라는 이들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전 군사력을 이곳에 투입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 만주는 무방비 상태였고, 따라서 이 틈을 타서 공격한다면 이들 명나라 세력들이 호응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과는 연합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효종의 분석이었습니다. 효종은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하면서 이 송시열과 북벌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상의하려고 합니다. 자,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죠. 나는 이 거사를 이룰 수 있는 기한을 10년으로 잡고 있어. 그러나 지금 내겐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신하들이 없어. 내 은밀히 그들의 의중을 떠보았는데 모두 눈앞에 보기만을 도모하여 마치 이 일을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두려워만 하오. 이처럼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소? 예로부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본받는다는 말은 들었어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본받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사옵니다. 전하께서 먼저 몸과 마음을 닦는 데 힘쓴다면 신하들도 어찌 감히 나라를 위해 제 한 몸 바치려 하지 않겠사옵니까? 경의 말이 매우 옳소. 그러나 내가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병력을 기르는 일이요. 경이 전에 병력을 기르는 일과 백성을 기르는 일은 서로 방해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방해가 되지 않겠소? 물론 병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옵니다. 그러나 먼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뒤에 병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옵니다. 이것이 일의 순서이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오? 예로부터 제왕들은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다스린 후에야 법도와 기강을 세웠사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따르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옵니다. 전하께서 이 네 가지 공부에 힘쓴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사옵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가 겉돌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군사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묻는 이 효종의 말에 송시열은 왕이 먼저 수신하라, 마음을 닦아라 하는 그런 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 송시열이 북벌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송시열은 정말 북벌에 뜻이 없었던 걸까요? 충청북도 귀산군의 화양동 계곡. 송시열은 만년에 이곳에 암서재란 작은 정자를 짓고 제자를 가르치고 독서하며 지냈다. 이곳에 송시열의 북벌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계곡 곳곳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비례의 부동, 명나라 황제의 친필이다. 송시열의 북벌은 명나라를 높이는 숭명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금으로 봐서는 참 당시 사람들이 왜 그 명에 대해서 이렇게 목을 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제조지은 우리 그 어려움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 구해줬다고 하는 것, 그 이후로 어떤 그 명에 대해서 의리를 갚았다는 생각을 상당히 갖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때에도 차라리 망할지언정 의리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자면 좀 심한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사막사고 또는 반청파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사상의 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송시열 자신이 사막서전이라는 거 하는 것을 줘서 상당히 어떤 그 숙명 반청에 대한 그런 의리를 그런데 강조하고 있고, 그런 사상이 계속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조 번방.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의 원군을 파견하여 나라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다. 송시열은 그때의 조선 파병을 가리켜 우리나라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백성들의 머리털 하나도 명나라 황제의 은덕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즉, 송시열에게 북벌은 오랑캐의 나라에게 망한 명나라의 치욕을 씻는 것이었다. 우암이 주창했던 숙명반청이라고 하는 부호와 북벌 대의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다를지라도 내용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숙명반청이라고 하는 구에서 나타난 명과 청의 관계가 우암에게 있어서는 하나는 문명이고 하나는 야만입니다. 하나는 정학이고 올바른 학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단이요 사설입니다. 하나는 그 유교 이념의 분산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그 이적의 소굴로 이해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숙명을 하고 반청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송자대전을 보면 그의 북벌에 대한 생각이 더욱 뚜렷해진다. 그의 북벌은 안으로 나라를 바로 다스린 후 밖으로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 즉 내수외양론이다. 내수외양이라는 말은 안으로 나라를 바로 잡아서 수습을 해서 수습된 힘으로 밖으로 치자. 양이라는 건 물리친다는 뜻이니까 밖으로 치자 이런 의미인데, 그때 그 내수외양에서 먼저 강조되는 게 뭐냐면 삼강오륜을 통해서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다. 윤리 도덕을 건설한다. 유교의 윤리 도덕에 의해서 사회를 안정시킨 다음에 북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뭐 내부적으로 국력을 길러서 그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심양이나 북경으로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뜻으로 보기보다는 이미 청에 의해서 유린될 대로 유린된 조선의 정치적인 질서나 사회 윤리 기강 등등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시 야만으로 치부되던 청조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벌의 군주 효종. 그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군사력을 길러 직접 청을 정벌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군사적인 북벌 노력은 다시는 시도되지 않았다.
여주 대로사. 송시열이 효종의 북벌을 도운 충신이란 의미에서 효종의 능앞에 세워준 사당이다. 그러나 송시열은 결코 군사적 북벌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 송시열의 북벌은 효종이 생각한 북벌과는 달랐던 것이다. 송시열의 북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관념적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효종의 북벌과는 명백히 달랐던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도 이 송시열의 북벌론을 두고 서로 평가가 달랐던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춘추대의를 드높였다고 해서 이 송시열을 북벌론의 상징으로 칭송이 자자한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공언무궁 고론무성, 즉 목소리만 높았지 정작 이룬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기해독대를 한 지 2달이 채 안 돼 이 군사적 북벌을 주장하던 효종이 갑자기 승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른 예송 논쟁입니다. 예송, 이것은 예법을 가지고 다퉜다 해서 훗날 붙여진 이름인데요. 효종이 죽자 그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는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서로 다툰 사건입니다. 주로 여기 두 사람, 송시열과 허목의 싸움이었죠. 서인을 대표하는 송시열은 1년복을, 또 남인을 대표하는 이 허목은 3년복을 주장하며 장장 15년 동안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사소한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과연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1659년 5월) 기해독대 2달 만에 효종이 갑자기 승하한다. 이때 효종의 어머니는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 조씨였다. 예송 논쟁은 바로 이 자의대비가 효종의 국상에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싸움이었다. 주상 전하, 속적삼 가져가시오. 국왕의 장례는 엄격하게 치러진다. 장례를 맡은 빈청에선 자의대비의 상복을 1년복으로 결정했다. 당시 조선은 예법이 강조되던 시기로 적장자 중심으로 대를 잇는 종법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이 종법에 따르면 아들의 상에 부모가 상복을 입는 기간이 장자면 3년, 차남이하면 1년복으로 각각 달랐다. 사대부가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종법은 왕실의 계승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법에 따르면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소현세자의 아들, 즉 원손이 그 대를 이어야 했다. 그러나 인조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한다. 조대읍의 복상에 있어서 우암이 취한 입장은 비록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복 1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목이 취한, 남인인 허목이 취한 입장은 비록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왕위를 승계하였고 제왕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왕위를 계승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마땅히 장자 대접을 하여 3년상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16세기에 완성된 조선의 국법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엔 아들이 죽었을 때 부모가 상복을 입는 기간이 장자와 차자 구분 없이 1년으로 돼 있다. 그러나 17세기부터 통용된 의례에는 장자는 3년, 차자는 1년으로 엄격하게 구분돼 있었다. 그러나 여기엔 장자가 죽었을 때는 둘째 아들을 장자로 삼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 당시 남인을 대표하는 허목. 그는 효종이 비록 둘째지만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장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서인을 대표하는 송시열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송시열이 근거로 든 것은 제2부정, 즉 대를 이었어도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자로서 대를 이은 경우란 것이다. 즉 효종을 서자로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서자였다. 의례엔 이 서자의 개념이 두 가지로 쓰였던 것이다. 송시열은 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을 서자라고 봤다. 따라서 효종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1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허목은 서자를 첩의 아들이라고 봤다. 따라서 효종은 서자가 아니라 장자기 때문에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허목과 송시열의 싸움은 효종을 장자로 볼 것인가 차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다. 송시열과 서인들은 그 효종을 차자로 봤는데 이것은 그 일반 사대부의 예를 갖다가 왕실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대부의 지위를 왕실과 그 동등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어떤 사대부 중심의 그 사회 체제, 정치 체제를 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허목, 윤유나 남인들은 그 효종을 장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왕실의 예는 일반 사가의 예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말하자면은 사대부 중심이 아니라 왕실 중심의 어떤 정치 체제, 사회 체제를 주장하는 것이죠.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 이때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윤리 도덕을 중시하는 예학이 강조됐다. 허목은 왕가의 예와 사대부의 예는 다르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송시열은 허목과 달리 그 예를 왕가에까지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송시열의 주장엔 정치적인 위험성이 내포돼 있었다. 남인 출신 윤선도는 상소에서 만약 효종이 장자가 아니라면 가짜 세자 대리 황제란 말인가? 효종이 장자가 아니라고 한 송시열의 주장은 왕실의 종통을 어지럽히는 역모의 논리라고 공격했다. 이제 이 논쟁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여기서 패배한다는 것은 정치적 몰락을 의미했다. 예송은 당시 사회질서 원칙으로 확립돼 가던 장자 계승 원칙에 대한 학문 논쟁이었다. 그러나 이제 왕실의 정통성 문제로까지 연결되어 서인과 남인 사이에 심각한 정치적 대립으로 발전하게 된다. 조선시대 27명의 왕 가운데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따져보면 67명에 불과합니다. 왕위 계승에는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송시열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3년복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효종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 시비로 비춰질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15년 동안이나 싸웠고 이후 송시열은 반대당파로부터
효종의 죄인으로까지 몰리게 되죠. 그렇다면 송시열은 왜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애써 주장했던 것일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양난으로 17세기 조선에서는 엄격한 신분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송 논쟁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송시열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따라서 예를 세우는 데는 왕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예송 논쟁은 이렇게 17세기의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또 하나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문난적 논쟁입니다. 공주 동학사. 이곳엔 일반 사찰과는 다른 건물이 있다. 숙모전. 단종을 비롯해 사육신과 생육신 등 280명 충신 열사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곳이다. 과거에 여기 이제 단종을 의시한 105위 충위 선녀님들 모신 곳으로서 과거에는 일반 유학자들이 여기 많이 왕래를 했거든요. 특히 스님들과 또 제사를 지낼 때는 스님들과 같이 제사를 봉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65년 이곳에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이 모였다. 이날 논쟁의 초점은 백호 윤휴였다. 윤휴는 송시열보다 10년 아래로 향리에 은거하면서 당대 일가를 이룬 학자였다. 우암과 백호의 관계는 초기에는 그렇게 나쁘질 않았습니다. 특히 북촌사의 회동에서는 3일간 주야로 지적인 담론을 나누면서 30년간 자기의 독서의 공이 윤휴 앞에서 대단히 부끄럽게 되었다고 말한 일이 있을 만큼 양자는 대단히 서로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백호가 중용에 대해서 주자의 체계와는 다른 편제를 제시하고 또 그 해석을 달리 하게 되면서 양자 사이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중용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특히 주자의 해석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윤휴가 주자의 중용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자 송시열은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사문이라는 말은 주자학, 동시에 옳은 학문, 옳은 정신, 옳은 사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난적이라는 말은 어지럽히는 적이라는 뜻이니까 이 옳은 정신, 옳은 학문, 옳은 사상을 어지럽히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흔히 이제 익숙한 말로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당시 현실에서는 사문난적이라는 말을 한번 나오게 되고 그런 지적을 받게 되면 몸둘 곳이 없죠. 이 천지사방 어디에 몸둘 곳이 없어요. 사문난적으로까지 윤휴를 공격한 송시열. 그는 주자학만이 옳은 학문, 절대적인 진리란 입장이었다. 따라서 주자에 대한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휴는 이렇게 반박한다.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르는가. 주자학만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란 입장이다. 송시열 이분은
누구보다도 철저한 주자 존속론자입니다. 주자를 성인으로 보고 이제까지의 모든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은 주자 선생이 다 끝내놨으니까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바로 송시열입니다.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교 경전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중용의 주자 해석을 갖다 비판하는 윤휴를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송시열은 왜 주자학만이 옳은 학문이요 절대 진리라고 여겼던 것일까? 그것은 주자가 살았던 송나라와 조선의 시대적 상황이 같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여진족에게 나라를 빼앗긴 12세기의 남송과 청나라에게 짓밟힌 17세기의 조선이 같다고 본 것이다. 송시열이 살았던 17세기 상황은 임진병자 양난의 그 굉장한 혼란으로 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어떤 가치관이 혼란을 초래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 확립,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더욱 송시열은 주자의 가르침에 확신을 갖게 됐던 거죠. 삼강오륜 때문입니다. 송시열은 말년에 주자에 관한 책을 하나 쓰기 시작한다. 주자대전 차의. 주자대전 가운데 난해한 구절을 뽑아 주석을 붙인 책이다. 그것은 총 1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한국 유학 사상 주자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석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게 남인이 득세를 해가지고 서인이 몰리고 자기가 귀향까지 가게 된 것은 주자학의 정통성, 성인이나 다름없는 주자의 학설이나 사상이 도전을 받고 있고 또 그 때문에 서인과 자기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자의 정당한 견해를 보다 분명히 밝히고 또 주자의 말이나 글 가운데도 서로 앞뒤가 안 맞고 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완전 무결하게 통일시켜 놓음으로 해서 결국은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학문이나 또는 정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그거를 서인과 또 기호학파 작게는 자기 자신의 학문적 정당성을 정치적 입장을 방해해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이 책을 만들게 됩니다. 17세기 조선엔 다양한 학문과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양난 이후의 사회 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송시열에겐 주자학만이 조선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완벽한 처방이었다. 따라서 주자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은 사문난적으로 엄격히 배척했던 것이다. 송시열이 살았던 시대는 조선 역사상 당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습니다. 숙종 때에는 서인과 남인 사이에 이 정권 교체가 무려 4번이나 일어나고 그때마다 반대당에 대한 숙청 작업이 되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난적 논쟁에 초점이 되었던 윤휴는 뚜렷한 죄목도 없이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윤휴는 이렇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유학자를 쓰기 싫으면 그만이지 죽을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이제 당파 간에 서로를 인정하는 공전의 틀은 깨지고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이유로 죽고 죽이는 싸움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송시열 역시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이 애매한 죄명을 쓰고 유배를 가게 되고 마침내는 사약까지 마시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주자만이 옳다는 그의 절대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대 송시열은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서 언제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시열의 이력을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조부터 숙종까지 4대에 걸쳐 모두 167회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응한 것은 37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벼슬한 기간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좌의정과 우의정에 3번이나 제수가 되었지만 실제로 그가 일한 기간은 49일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후에는 송자라는 칭호까지 얻게 된 것일까요? 충남 논산시 강경읍. 이곳엔 송시열이 건립한 서재 팔궤정이 있다. 송시열은 자신의 스승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 이곳에 팔궤정을 세웠다. 맞은편에 보이는 정자가 임리정. 바로 송시열의 스승이었던 사계 김장생의 서재다. 송시열은 이이, 김장생, 김집으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적통을 계승한 정통 기호학파였다. 송시열은 사계 김장생에게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생은 바로 율곡 이의 수제자였고, 따라서 송시열은 율곡 이 사계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적통을 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기호학파는 바로 붕당으로는 서인에 해당되었고, 따라서 그 기호학파의 적통을 잇는 송시열은 서인의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엔 학맥이 곧 정파가 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호학파의 적통을 잇는 송시열은 서인의 영수회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송시열의 학맥을 기록해 놓은 책 화양연월록을 보면 그의 제자는 무려 900명에 달한다. 그의 제자 가운데는 당상관 이상벼슬에 오른 이만도 54명이었다. 송시열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도 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기호학파가 정계를 주도하던 때였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송시열이 뛰어난 그런 학문과 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수많은 제자들이, 거의 900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배출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정계 곳곳에 요직에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송시열이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송시열이 살았던 시대는 당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였다. 그는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진 끊임없는 당쟁의 와중에서 끝내는 자신도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당파인 노론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둠에 따라 그의 지위는 회복됐다. 문정공이란 시호를 받고 문묘에 배향되고 송자라는 높은 칭호까지 얻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조선 사회는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결국 그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그 학문적인 어떤 그 업적과 그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그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집권을 했던 노론은 자신들이 속했던 이학파를 주자에게 연결을 시키고, 또 그 이학파의 적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송시열을 그 존중함으로써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단이다,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인식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충북 괴산군 화양계곡에 있는 만동묘. 명나라 마지막 두 황제인 신종과 의종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만동묘는 1703년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그의 제자들과 노론의 유림들이 건립한 것으로 노론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정치적 상징물이었다. 안동면은 중국 그 명나라 마지막 황제 두 분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이러한 사당이 그 송시열 사후 송시열을 모시는 그 노론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그 송시열을 모시는 화영동성은 옆에 있다는 것은 중국의 성리학 문화의 정통이 이제는 우리나라로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국 성리학 문화의 정통을 받은 것이 바로 노론 세력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조가 친히 편찬한 양현 전심록. 여기서 송시열은 마침내 주자에 비견될 만한 성현의 반열에 올랐다. 또한 송시열을 비난하는 것은 공자와 맹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못 박아 그에 대한 비판을 금지했다. 이제 조선은 송시열의 나라가 된 것이다. 우암 송시열. 그는 주자학을 국시로 하던 조선시대에 주자의 학문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해 놓았습니다. 그 점에서 그는 분명 대학자로서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이것은 당대 남인이나 소론과 같은 반대 당파에서도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자만이 옳다는 그의 절대적인 믿음, 이것은 정치적으로 독단으로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더 나아가 조선 후기까지 그 부작용을 남기게 됩니다. 훗날 이것이 노론들에 의해 자신들의 독주 체제를 합리화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면서 조선의 주자학 이외의 새로운 사상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송시열을 다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물론 조선 말까지 정치적,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